자, 안녕하세요. 벽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육친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설명에 들어가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육친한 것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비견이라고 하는 육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견이라는 것은 그 한자로 지금 저희 화면에 나와 있는데 비견, 그래서 어깨를 견주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비자는 견줄 비 또는 뭐 서로 이렇게 맞대서 비교하다 이럴 때 그런 의미입니다. 예, 견줄 비에다가 견자는 어깨 견자죠. 그러니까 어깨를 서로 견주다. 그러니까 어깨를 나란히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은 뭘까요? 나와 동등한 관계 또는 나와 위치적으로 비슷한 관계, 서로 상호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간의 이 일간 주인공 사주 주인공에 해당되는 글자와 서로 음량도 같고 그 다음에 오행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목이면 간목일간이다 내가. 그러면 똑같은 간목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을목이면 똑같은 을목을 보는 형태죠. 자, 이런 식으로 비견은 서로 음량과 오행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이제 같은 것을 서로 견주어 보는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견이라는 것은 주로 그런 독립성 이런 것들로 많이 설명이 되죠. 자, 우선 그래서 또 자료 화면을 잠시 보면서 또 판사를 보시면서 설명을 추가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비견을 보시면 어깨를 견주다 나와 음양 오행이 같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우선 근데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육친의 단어를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냥 비견의 특징을 통상적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아버리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약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간은 어때요? 10가지잖아요. 10가지. 그러니까 사주의 주인공에 해당되는 것은 10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던 대로 아까 음양과 오행이 같다 했으니 간목이 똑같은 간목을 보는 거죠. 이런 형태도 있을 것이고 쭉 10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목으로 한번 볼까요? 목으로 본다면은 이제 간목이 갑을 보는 형태 또는 을이 을을 보는 형태죠. 이게 이제 비견에 해당됩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제 간목의 형태는 우리가 설명들 때 천간에서는 이런 관목의 형태로 이렇게 나무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자, 그럼 이런 나무를 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그럼 어때요? 나무와 나무는 서로 독립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에서 관찰되는 형태로 보시면요. 이게 나무가 여러 그루 같이 있을 그런 장소하고 같이 있는 장소하고 그러면 이제 나무가 혼자 뚝 떨어져 있는 독립적으로 하나만 있는 곳에서 있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같이 뭉쳐 있는 서로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형태가 더 성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장이 더 빨리 자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쟁력 또는 독립성 이런 것들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간목과 간목의 비견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을목과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땅 위에 이제 풀들 이렇게 자라는 형태,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성장성이나 경쟁성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군락으로서의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서로 엉켜가지고 자생력을 이루는 그런 것에 더 초점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오히려 경쟁력이나 독립성보다는 서로 의지하면서 이런 자생력을 키우는 모양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비견이라 해서 같은 범주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서로 물상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화죠. 화. 그래서 이제 화는 우리가 병인 사람은 똑같은 병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인 사람은 정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병은 우리가 보통 천간에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많이 말씀드려요. 큰 불 내지는 태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태양 같은 물상으로 본다면 어때요? 태양이란 큰 불이죠. 이제 뭐 그 태양이라고 비유하지 않더라도 이제 큰 불이다 그러면은
불과, 그러니까 정이든 병이든 서로 간에 어떤 불이 서로 융합하거나 화합을 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만큼 불은 잘 어울리고 서로 간의 비견과의 어떤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거는 작은 불이나 큰 불이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태양은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상 병화인 사람이 병화의 비견을 보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서로 1등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구도. 그러니까 아까 간목이 서로 보는 경쟁의 구도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태양과 태양이 서로가 태양이를 주장해야 되는 그런 경쟁의 구도죠.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정화는 우리가 작은 불, 촛불,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닥불, 이런 걸로 많이 설명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융화하거나 또 규모를 크게 한다. 그런 면에서는 큰, 경쟁이란 그런 단어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통 이런 것이 이제, 염상이다. 불꽃이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염상. 그 다음에 나무에서는 곡직이다. 곡직은 이제 꼿꼿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부러지기도 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염상은 불이 뭉쳤으니까 위로 솟구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비견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토가 되면 어떨까요? 토로 본다면은 이제 무토나 같은 무토, 그 다음에 같은 기토나 같은 기토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기토인 사람 또는 무토인 사람이 같은 무토나 기토를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토의 물상이죠. 토의 물상. 그러니까 우리가 흙과 흙이 만났다고 해서 어떠한 우선 본연의 어떤 자연적인 특징 같은 것이 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토는 어떤 개성이 좀 적다. 그리고 조금 밋밋함. 그러니까 같은 비견을 보더라도 서로 간의 특징적인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렇게 개성이 적고 좀 단순하면서 밋밋함을 나타내죠. 자, 그러면서도 이제 토의 특성들이 원래는 토가 이제 뭔가를 길러내는 성질들이 이제 기본의 본연의 속성이니까 아무래도 힘을 얻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힘이 지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지력이라고 하죠. 지력. 땅의 힘. 그 땅의 힘이 좋아야 무언가를 길러내는 물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 토의 본연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와 토끼리 뭉친다는 것은 그만큼 지력을 높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서로 화합의 또는 조화의 모양을 잘 이룰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토와 토끼리 봤을 때의 어떤 조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이제 금을 볼까요? 자, 금은 어때요? 이제 경금이 또 경금을 보는 구조. 그게 비견이죠. 그러면 신금을 보는 구조. 이렇게 보겠죠. 자, 이제 경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위나 원석, 이런 것들로 많이 비유가 되죠. 자, 이런 원석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금강산 가면 12,000봉 바위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원석들의 뭉침이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굉장히 굳건한 기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금의 속성이 경금이 의를 상징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데, 자, 그러한 기상들, 자, 경금의 어떤 기계,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데는 굉장히 강하죠. 그러나 서로 원석과 원석이 만났다고 해서 융합이나 뭉치는 개념은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나 토에서 말씀드렸던 융화 또는 화합이란 개념은 경금에서는 좀 적게 나타나겠죠. 아무래도 이런 웅원한 기상은 있을지 모르나, 마찬가지로 신금과 신금이 만났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보석이나 칼 같은 걸로 비유하죠. 그러면 칼과 칼이 만났다 그러면 부딪힘이 많겠죠. 부딪힘. 시끄럽고. 아무래도 그런 금의 속성상 칼과 칼끼리 만났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가 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 볼까요? 수. 자, 그럼 임수가 임수를 본 비견 또는 계수가
계수를 본 비견이죠. 전체적으로 이것들은 이제 다 뭐예요? 오행상으로 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수라는 것은 어떠한 물이라고 하는 그 본연의 속성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한 방울 떠놓거나 컵에 떠놓는 물은 큰 흐름을 만들지 못하지만 물과 물이 만나서 이런 세력을 만들면 커다란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들어서 이제 흐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임수 같은 거는 본연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뭐 큰 물, 호수, 뭐 강, 뭐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임수와 임수가 만나는 것은 이런 본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속성상 이렇게 뭉치는 개념으로 이제 이 흐름을 만든다. 계수는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설명되는 것이 뭐 비다 또는 뭐 안개다 또는 뭐 우로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했죠.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한 물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 비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흐름을 역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임수가 임수를 보는 거나 계수나 계수를 보는 것은 서로 융합도 잘 되지만 그 본연의 수의 속성상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상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견의 세력, 비견의 어떤 조합은 잘 뭉쳐지면서 흐름의 속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비견이 이제 어깨를 견주다. 나와 음양오행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기본적인 특징은 이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십간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십간의 특징상 각 개별적으로 비견을 만났을 때의 모양은 어떤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천간의 조합에서 우리가 이제 같은 뭐 십간별로 한번 이렇게 비견이 서로 만났을 때의 특징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육친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깨를 나란히 하다 또는 견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는 주로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의 동태를 파악할 때는 비견의 형태를 봐야 되겠죠. 내 사주에서 어떻게 비견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어떤 구조를 짜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나와 같은 동년배의 친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비견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 나오시면은 이제 뭐 회사에 내가 뭐 입사를 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같이 뭐 입사 동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비견입니다. 왜? 같은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말하자면 다르게 본다면 경쟁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승진을 하거나 할 때 이제 같은 입사 동기 중에서 먼저 승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중에 좀 처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친구이자 또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비견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흔히 말하는 내가 속한 어떠한 사회의 공동체, 내가 뭐 지역의 뭐 가족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또 사회에 있는 뭐 지역 사회 공동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비견이 됩니다. 형제들의 모임, 친구들의 모임, 친목계, 뭐 이런 것들도 다 비견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비견들은 육친적으로 해석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비견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견은 사주에 존재하게 되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역할이죠. 비견의 역할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가 일간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재성을 극한다. 다음 세 번째는 인성의 생을 나눈다. 이 세 가지로 우리는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간의 뿌리가 된다. 자, 뿌리가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이걸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또 판서를 보시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거기 보시면 또 우리가 익히 봐왔던 사주 표지요. 자, 일간의 뿌리. 자, 일간이라는 건 이제 사주 주인공이니까요. 일간의 뿌리가 된다. 뿌리는 우리가 이제 이걸 한자적으로 볼 때 통근이라 합니다. 통근, 통할 통자에다가
뿌리 금자를 씁니다. 자, 통근. 드디어 이제 통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통근이라는 단어는 이 사주를 볼 때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개념을 앞으로 계속 이해해 나가시면서 통근의 개념이 이제 자기 머릿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꾸 이해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첫 번째 통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통근이라는 것은 뭐예요? 뿌리에다 통해서 드디어 내가 뭔가 뿌리를 얻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간목일주다 그러면 내가 간목의 사주 주인공이다. 자, 그러면 천간으로 오는 간목들은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천간의 같은 비견들은 뿌리가 될 수가 통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천간으로 아무리 많은 글자들, 나머지 세 자리 모두 간목이 온더라도 이 일간한테 통근의 역할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근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지의 네 자리에 이제 비견이 오는 경우에 이제 이것이 통근이 된다. 이 통근력을 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네 자리가 이제 비견이라고 한다면 지지로 오니까 갑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럼 당연히 간목일 경우에 같은 비견이 온다 하는 것은 인이 오는 것이죠. 인. 자, 인목이 오는 겁니다. 자, 인목이 지지의 네 자리 중에 이제 어떤 자리를 득하게 되면 통근이 되는데, 그러면 네 자리가 동일하게 다 똑같은 정도의 힘을 얻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근의 차이점이 발생되는데요. 힘의 차이점.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이 월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시지가 되고, 네 번째는 연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지는 그래서 제일 강하고 통상적으로 2배 정도의 힘을 얻는다. 다른 그 자리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월지는 늘상 말씀드렸죠. 월지는 누구 자리라고요? 궁의 자리로 볼 때 부모궁. 그 다음에 일지는요, 배우자궁. 시지는 자식궁. 연지는 조부궁. 이건 가문이 되겠죠. 가문도 되겠죠. 내 집안, 내가 태어난 전반적인 집안의 형태, 이런 것도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에 비견이 놓이느냐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통근이 되는 것이 다르게 됐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통근이 된다면 역시 부모궁에 인이 와 있는 월지에 비견을 얻는 거겠죠. 자, 그러면 2배 정도의 힘을 얻게 되면서 통근이 이루어진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간목은 당연히 자기 계절인 계절에서 얻는 것을 계절을 얻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을목도 비견인 묘를 보면 당연히 계절 얻은 거죠. 이게 왕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은 살을 보게 되면, 그죠? 그 다음에 정은 오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자기 계절로서 왕을 얻는 겁니다. 같은 비견이죠. 그 다음에 토들 같은 경우에는 왕을 얻는 것은 무토 기토는 물론 무토 기토는 진술충미가 같은 토니까 이게 힘을 많이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들은 화에서 힘을 얻습니다. 화에서 힘을 얻으니까요. 예외적으로 토들만 인성에서 이제 왕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신이 되겠죠. 신금은 유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수는 해가 될 것이고요. 계수는 자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다 비견이 되죠. 물론 아까 예외적으로 이 토만 비견이 아니고 인성에서 왕을 얻는 거고, 요건 예외적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나머지 가불, 병정, 경신, 임계는 모두 같은 비견을 이렇게 월지에 놓게 되면은 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왕하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같은 계절의 글자, 즉 비견을 얻었을 때는 신왕의 개념이 됩니다. 신강은 그럼 뭡니까? 신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예외적으로는 같은 토들은 예를 들어서 무토는 비견이 뭐예요? 진이나 술이죠. 그 다음에 기는 축이나 미가 비견이 되겠죠. 이런 거는 왕하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토들은 예외적으로 화에서 얻기 때문에 인성이니까 이것은 비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잠깐 예외로 놓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통근의 개념이죠. 근데 힘의 차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지, 일지, 시지, 연지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힘에 얻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월지에서 얻은 것은 그만큼 뭐예요? 부모가 나에게 뭔가 무엇이든지 후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성장기를 거쳐서 청년기까지도. 그때까지도 충분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또 겸해서 누가 또 있어요? 같이 겸해서 이야기하는 형제의 자리죠. 형제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있다는 얘기죠. 그 형제는 나와 동일하게 부모의 후원을 받는 그런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육친의 성이 어떻게, 지금 육친의 성이 뭐예요? 비견이 육친의 성이죠. 인목이 그것이 부모 궁에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통변이다. 해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궁과 성을 조합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월지에서 이렇게 왕을 얻은 비견이라면 통근에 대한 것을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이 신왕하니까 충분히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일지에 만약에 월지에 있지 않고 이번에는 일지에 이렇게 인이 들어왔다. 그럼 누구 자리라고요? 배우자 자리라고요. 자, 그럼 언제부터 통근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득하면서죠. 즉 배우자를 얻기 전까지는 만약에 앞쪽에 통근이 되는 글자가 전혀 없다면 통근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결혼을 딱 하면서 배우자를 얻으면서 뭐 애인을 만나가지고 애인을 두면 어때요? 애인 아닙니다. 정식 배우자를 돔으로 해서 결혼을 이룰 때 드디어 통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내 몸에 붙는 거죠. 사주 주인공 갑에 딱 착근이라고 그러죠. 딱 붙는다. 착근. 착붙어. 뿌리로서 긋는, 붙다. 착근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힘을 얻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가 통근이 되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비견이라는 걸 설명드리면서 드리는 통근의 개념입니다. 이때는 왕의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시지로 갔다. 시지로 가면 여기에 이제 인이 놓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자리예요? 이제 자식의 자리죠. 자식궁이다. 그럼 언제 통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생긴 때부터. 즉 내가 결혼을 해서도 아니고 배우자를 얻어서도 아니고 자식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 통근이 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빨리 얻으면 빨리 통근이 될 것이고 자식을 아주 늦게 얻는다면 그만큼 나이가 늦은 시간부터 통근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연지. 연지는 뭐예요? 연지는 조부라고 그랬죠? 조부. 조부니까 여기에 인이 놓인 것이죠. 그럼 이거는 언제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초년의 시기라 그랬죠. 시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대략 초등학교 시절 뭐 이 전후 정도, 초년 15세 정도, 많아야 중고등학교 정도의 초년 시절이죠. 이때는 통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통근했어요? 조부궁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 가문, 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후광이나 도움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내가 성장해서 청년기로 넘어가면 통근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왜? 그 다음부터는 통근이 되는 글자가 없다면.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신왕이 아니라 이제 약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왕하다는 것은 월지를 얻었을 때가 왕한 겁니다. 월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자기 계절을 얻었을 때만 신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지로 들어갔는데 신왕하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월지에 있을 때가 신왕한 겁니다. 나머지 배우자궁에 만약에 통근을 했다면 그러면 주체적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육친을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튼튼하다. 또 시지에 가면요. 마찬가지로 자식을 얻은 후부터 그 다음에 노년까지 내가 자식을 얻은 시기부터 노년까지 꾸준하게 통근이 될 수 있는데 모든 육친들을 수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사주의 주인공은 힘이 없으면 다른 육친들을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다른 육친들을 활용하게 되거든요.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초년에 연지에 있으면 어렸을 때 초년 시기는 통근이 되니까 왕한 거 아닙니다. 통근이 되니까 육친을 수용할 만한데 점차적으로 갈수록 나이를 먹어가면서 통근이 되지 않으면 신약 쪽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차등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간의 뿌리가 된다는 의미에서 쭉 한번 그 궁을 이렇게 놓고 사주의 궁을 놓고요.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제가 간략하게 풀어보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간에 아무리 많은 간목인데 이제 간목들이 있으면 그건 별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뭐 어떤 물론 정신적인 조력은 뭐 같이 융화나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통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뭐 월지에 인목이 있는데 다른 자리, 천간의 자리에 똑같은 간목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그들 간목들도 다 어때요? 월지에다가 인목에 통근을 하려 들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필요 이상으로 사주가 너무 강해지는 거죠. 왜? 같은 숫자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주라는 것이 원래 오행의 개념이 서로 이렇게 균화돼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 한쪽으로 너무 목의 세력으로 간목이면 목의 세력으로 이렇게 규합이 되니까 오히려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많죠. 그래서 균형을 깨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는 이 중화된 형태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런 간목들이 나와 있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인목이 튼튼하게 뿌리가 하나만, 그러니까 사실상은 월지에서 인목의 비견이 하나의 통근을 이루어서 신왕한 것으로 결정되면 그 이상 비견을 보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것은 자격력에 있어서 균형을 오히려 깰 우려가 많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재성을 극한다.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